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가수 겸 탤런트 박유천 씨의 사건의 성격이 어제부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벗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매매 혐의를 새롭게 받고 있는데 박유천 씨가 지급한 60만 원 이 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돈의 성격은 무엇인지 잠시 후 논란이 되는 부분 돌직구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이 과연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일면 사진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미국에서 이불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동아일보 일면 사진으로 포착이 됐지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짜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 뉴스는 신격호 총괄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세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신동빈 회장 측에 줄을 섰다. 뭐 이런 의혹도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잠시 후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대우조선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 침몰 중 성과급 산은은 거수기 노릇하며 성과급 흥청, 거수기 노릇하며 망청. 호흡이 척척 많습니다. 흥청망청. 5조 원대의 부실 기업, 손실을 본 대우조선 해양. 그런데 산은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이 8년간 180억을 빼돌린 것으로 오늘 또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천태만상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어디 가기 전날 문제 없었다 발표. 어떻게 발표? 서둘러 발표. 어디 가기 전날일까요? 검찰 가기 전날 국민의당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중간 발표가 있었지만 핵심 관계자를 만나지도 않고 문제없었다라고 발표한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다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 역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무죄. 사이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누가 도대체 무죄를 선고받았을까요? 커피가 무죄다. 세계보건기구가 그동안 커피는 발암물질로 분류했었다라고 구분을 했었는데 그런 오명을 벗겨냈습니다. 커피든 차든 아주 뜨거운 음료는 식도암 유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적정 온도로 마시면 암과 무관하다. 무려 25년 만에 오명을 벗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이무재 전 고문과 이부진 사장관의 이혼 소송. 그 두 사람 사이의 진술이 엇갈려서 논란입니다. 이번엔 이건희 회장이 결혼하라고 해서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 이무재 전 고문이 한겨레 기자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결혼하고 해서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 두 사람 과거에 사랑하긴 했었던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신면 사회면 기사입니다. 박유천 씨 사태로 본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근무 태만이냐 사회 편견이냐. 박유천 씨가 연차를 다 쓴 것으로 벌써 드러났죠. 4분의 1, 전체 복무기간 중에 4분의 1을 쉬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윤철 씨 때문에 성실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공익복무 요원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롯데, 1000억대 부동산 강남 빌딩엔 롯데 계열사가 입주해 있더라. 바로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미경 씨가 알짜배기 노른자 땅에 1000억 원대 부동산 어디 보유하고 있는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그 부동산들 준비했습니다. 미리 살짝 봤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오늘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중요한 이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오롯이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5조 원대 경영 손실을 봤는데 임직원은 무려 8년간 18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회사는 침몰하는데 직원은 8년간 180억을 빼돌려 이중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직원 이야기입니다.
이 직원이 빼돌린 180억으로 과연 무엇을 샀을지 정말이지 화려한 직원의 이중 생활을 지금부터 저희 돌직구쇼에서 낱낱하게 적나라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쯤 거제경찰서 경찰관들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는 달맞이 언덕에 있는 H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들이닥쳤습니다. 캐딜락 SUV에 타고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의 전 직원 임모 차장을 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집에서 루이비통 가방 큰 2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가방입니다. 이 루이비통 가방 2개에는 각각 무엇이 들었는지 지금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루이비통 첫 번째 가방 안에는 이름만 들어도 억소리가 나는 명품 손목시계가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무려 24개, 시가로 따지면 10억 원 상당인데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스위스제 바쉐론 콘스탄틴. 요게 바쉐론 콘스탄틴인데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스위스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무려 웃음만 나옵니다. 2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억 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까르띠에 시계도 보이고요. 까르띠에네요. 그리고 롤렉스 시계도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IWC 그리고 오메가 시계 등 값싼 까르띠에 하나 더 있는 값싼 시계들이 무려 24개가 루이비통 가방 안에 차곡히 값비싼 값싼 아니죠. 값비싼 시계들이 차곡히 쌓여있더라. 그렇다면 두 번째 루이비통 가방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루이비통 넘버 2. 어이쿠야. 수표 5만 원권 200장 달러 등등 총 5억 1천만 원어치의 현금이 두 번째 루이비통 가방 안에는 잔뜩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이지 화가 나는 대목인데 정성희 위원님, 이 임모 차장 대우조선 해양에 1996년에 입사를 했고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8년간 비품 구매를 담당했었는데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비품 산다고 해놓고 차곡차곡 빼돌린 돈이 무려 180억 원.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사실 배가 난파하려면 쥐새끼들이 먼저 달아난다 그러죠. 예. 정말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차장입니다. 전직 차장이고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물품 구매 담당으로 있으면서 허위 점표를 그러니까 물건을 샀다. 이렇게 하면서 허위 점포를 발행하는 식으로 해서 빼돌린 돈이 180억 원이고요. 예. 이런 사람께 이렇게 불로소득 갑자기 돈 손으로 뭘 하겠습니까? 내연녀랑 같이 해운대 고급 아파트 사가지고 쓸 데가 없는 거죠. 이런 돈 가지고 그다음에 명품 시계, 명품 백 이런 거 사고 또 내연녀한테 옷가게 열어주고 뭐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또 은퇴 생활도 준비를 했었던 것인지 부동산 회사를 2개를 설립해가지고 또 건물도 사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도 했다고 그럽니다. 예. 제가 이제 제일 놀라서 찾아봤던 것은 왜 내연녀일까? 이 사람이 유부남이더군요. 아, 유부남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과 그 아내와 저기는 그 본인의 조그만 그 아파트에 검소하게 살고 있었고 이 남편의 이중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모럴 해전대의 끝장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출력물이 있습니다. 이 임모 전 차장 8년 동안 180억 원을 빼돌렸는데 여기에다 더해서 남모르게 이중생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료만 좋았던 셈입니다. 함께 보시죠. 180억 횡령 대우조선 전 임모 차장의 이중생활. 첫 번째, 방금 루이비통 가방 잘 보셨죠? 횡령한 돈으로 내연료와 명품 시계 24개 등 그리고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집했습니다. 아까 시계 이름 스위스제 바쉐론 콘스탄틴 남성 손목시계 하나에 2억 원.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2억 원 호가의 고급 외제차를 아주 그냥 실컷 탔습니다. 번갈아 탔습니다.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페라리, 제규어, 아우디, 레인지로버 돌아가면서 2, 3개월마다 차를 바꿨고 내연녀에게도 턱하니 외제차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유흥비 등으로 카드 결제 대금만 18억 원을 흥청망청했습니다. 180억 원 중에 11조네요. 10분의 1. 10억 원가량은 주식 투자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노후를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50억에서 60억을 들여서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건물가액이 100억 원입니다. 대출 받아서 샀군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내연녀에게 옷가게 내주고 부동산 투자회사까지 차려주는 등등의 추태를 보였는데 이 임모 전 차장의 해운대 아파트를 들이닥친 경찰은 입이 떡하니 벌어지면서 그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발언입니다. 경찰 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모두 다 처음 보는 것들이라 그렇죠. 콘스탄틴 바제론 마치 백화점 명물관이라도 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리고 남편이 내연녀와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사실을 본처와 가족들은 몰랐던 것 같다. 이 대목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대목인데 정 의원님 180억을 횡령한 것도 참 나빴는데 그 돈을 토끼 같은 뭡니까 여우 같은 와이프와 토끼 같은 자식들한테 쓴 것도 아니라 내연녀 회사 차려주고 내연녀 외제차 사주고 내연녀 명품 가방 사주는 데 썼다고요. 생활비로 가져갈 수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는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완전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한 직원이 8년 동안 180억을 횡령하는 동안에 회사는 이제 뭘 행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는 까마득하게 몰랐다고요? 상급자가 한 명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뭐 경찰은 상급자의 비호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몰랐던 것 같고 그 정도로 회사가 이렇게 엉망이었다는 그런 그 얘기거든요. 예. 오늘 감사원에 마침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감사원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이 감사원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세계 2위의 조선사가 이렇게까지 썩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세계 2위의 조선사가 이렇게 썩을 줄 몰랐다. 위부터 아래까지 전직 사장부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직원까지 골고루 썩었다. 골고루. 왜냐하면 이게 주인 없는 회사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동안에 최대한 빼먹고 달아나자.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것 같고요. 뭐 이사회부터 사장, 노조,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던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까지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회사가 예. 운영이 되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네. 이 대우조선 해양 직원의 기사를 보도하는 오늘 남상태 대우조선 해양 사장에 대한 뉴스도 나오는데 예. 이 남상태 대우조선 전 해양이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네. 특혜 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뇌물도 받았다고. 뇌물도 받았고 심지어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친구의 회사에게 굉장히 많은 일감들을 다 몰아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명 주식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식의 규모가 한 10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예. 현재까지 수사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차명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매년 배당금을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또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무너져가는 회사의 사장이 회사를 구조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자했어요. 엄청난 돈을 줬죠. 그러고 나니까 회사를 더 회생할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에라 모르겠다 빚잔치 벌인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남상치 전 사장만 잘못이 있냐? 이 사람의 잘못은 명백하고요. 회사가 적자투성인 회사에서 직원들은 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예. 그 성과급 잔치를 연간 870억인가요? 엄청난 돈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인이 없는 회사니까 누가 승인해 줍니까? 결국은 주채권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행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산업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적자 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겠다 그러는데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예. 이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주인 없는 회사에 정부, 금융권, 낙하산을 타고 다 갑니다. 가갖고서는 멀뚱멀뚱 있으면서 다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고 예. 그럼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총괄적인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오늘 진짜 국회에 대해서 좀 강렬한 질타를 하고 싶어요. 예.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에서 바로 산업은행을 감시하거든요. 산업은행이 채권단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감시해야 되고요. 근데 이 총체적인 문제에서 국정감사 때 정무위원회 위원님들 뭐 하셨습니까? 한두 번 질문하고 그냥 끝나갖고 지금 이 사태 올 때까지. 국회 정무위원들 뭐 했냐? 전 진짜 강하게 질타드리고 싶고요. 20대 국회 새로 시작됐잖아요. 예. 정무위원회 의원님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카메라 나올 때 반짝 잠깐 일하지 마시고 모든 갖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을 다 투자해서 국민의 혈세가 수조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자되고 나서도 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모습들에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거든요. 예. 반드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 요약해보면 전 사장은 친구에게 특혜 계약 몰아주고 뇌물 받았고 임직원들은 계속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임모 전 차장 같은 경우는 180억의 돈을 빼돌렸고 대우조선 해양은 침몰했군요.
제가 참 답답한 게요. 우리 뒤에 롯데 이야기 하겠지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 나오던 거다. 근데 그때 이제 모르는 척 하다가 지금 왜 이런 것도 답답하다 했는데 대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김 의원님이 지타하셨지만은 18대 국회 말 2011년 이때 이 이야기 고스란히 나왔던 거예요. 네. 남상태 사장이 그때 이제 연임까지 했거든요. 이분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의 실적을 부풀린다. 정치권 인사들이 이제 사회 이사로 뭐 주르륵 다 영입한다. 그리고 뭐 산업은행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고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질타한 의원도 있었습니다만은 자기 이제 임기 끝나면은 끝이고 또 뭐 정권 바뀌고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대로 뭐 총재 바뀌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내 때만 터지지 말아라고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이 조선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빠지니까 뻥 터진 거죠. 더 이상 덮어둘 수 없게 된 것이니까 이건 참뭐 누구부터 누구까지 책임을 따져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 5년 동안 지적돼 왔는데 덮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산업은행이 주채권단이고 이제 국책은행인데 산업은행 전 총재 같은 경우에도 나도 힘이 없었다 이러는데 그럼 이게 누가 저기란 말입니까?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두의 책임이란 건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저는 오늘 뭐 180억이 임 차장인가? 참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보다 위에서부터 좀 내려와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좀 더 정치권에 아픈 소리 드리자면은 이번에 출마자, 좀 여권이 이제 다수겠지만은 출마자들 중에 대우조선해양 관련해가지고 뭐 사회이사 이런 명단 하면 쭉 예. 10명 나옵니다. 그분들 다 한마디씩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윗물이 썩으니까 아랫물도 썩는 것 같습니다. 자고로 윗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삼성전기 상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루가 거듭될수록 이무재 전 고문과 이부진 사장 측의 입장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이 과거에 사랑은 했던 것인가? 라는 의문까지 드는 오늘입니다. 양 변호사님, 네. 어제 이무재 전 고문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부진 사장 측에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무재 이무재 전 사장 측에 이제 그 보도가 나온 후에 지금 이부진 사장이 얘기가 하는 게 뭐냐면 명백하게 그 가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면 그 10조의 보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보도 금지 조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위반을 하고까지 인터뷰 내용이 이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무재 전 고문이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것은 그것은 가사소송법 위반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위반이 맞기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보도금지 조항이 명백하게 있고 그리고 그 보도가 나간 내용이 정확하게 그 이번 이혼 소송의 쟁점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혼인관계의 그 파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나는 오히려 지금 면접교사권을 아들과 이제 행사를 하면서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나에게 어색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이걸 계기로 인해서 아들과 굉장히 좀 친밀해진 것 같다라는 이렇게 심경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예. 결국 재산권과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입니다. 그런데 아이에 대한 이제 친권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아들과의 그 친밀감을 일단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혼인관계 파탄이 그 나에게 책임이 없다. 나는 전혀 폭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재판상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해서 예. 이부진 그 사장 측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우리끼리 비공개로 한 얘기를 어떻게 동네방네 다 터뜨렸냐라는 게 이부진 사장 측의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이부진 사장 측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언론 보도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건 위반한 거다. 양지민 변호사는 위반한 거 맞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비공개를 전제로 한 재판에서 나온 얘기를 기자에게 했다는 사실도 도의상으로 맞지 않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혼 소송은 개인의 가정사고 이걸 인터뷰 기사로 나왔다는 것에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무재 전 고문과 가까운 지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해문 스님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무재 전 고문을 대신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입장 살펴보시죠. 임 부사장이 돈이나 바라는 몹쓸 남편으로 비치고 있어서 기자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자고 내가 제안해서 만든 자리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사소송법 위반한 거 아니다. 기자들은 절대로 기사화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건희 손자라서 아들이 어려웠다라는 말 사실이었냐? 어렵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어색했다는 뉘앙스의 표현이었다. 한 달에 한 번 12시간 아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친해져서 지금은 내 아들 같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말을 꺼냈다. 양지미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아들과 나의 사이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지인인 해문 스님이 지금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부진 사장 측에서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 부사장은 재판에 영향을 줄 생각도 없었다. 기사화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고 기자들이 위반을 했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정성 위원님, 그러니까 가사소송법 위반 아니냐 이부진 사장 측이 반발을 하니까 해문 스님이라는 분이 대신 나서서 그거는 우리가 기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렇게 됐네요. 해문 스님이 누군가 이제 봤더니 일본에 있는 오쿠라 호텔이 있습니다. 예. 도쿄에 있는 오쿠라 호텔 최고급 호텔, 신라 호텔이라는 이렇게 이렇게 협력 관계 그런 거 이제 맺고 있는 호텔에 있는 우리나라 석탑을 일로 옮겨 오기 위해서 아마 이무재 부사장하고 아는 지인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무재 사장이 사장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좀 조언이나 구해보자고 자기가 만든 자리에 월간조선 기자도 있었고 본인도 있었고 이무재 전 사장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고 네. 그래서 심경을 토로했는데 그걸 기사로 썼다 하는 내용을 블로그와 이제 기자들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봅니다. 기자들 앞에서 절대로 쓰지 말아달라. 절대로 쓰지 말아달라. 이거 엠바고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자들한테 이걸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통상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공식적인 엠바고가 아니면은 이건 사실 써달라고 하는 얘기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 기자, 이거 내가 정 기자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웬만하면 기사를 쓰지 말고 근데 말이야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사 써달라는 얘기다. 왜냐면 요번에 반기문 총장도 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보도를 전제로 해서 이제 대권에 사실상 출마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은 인원을 해서 한 다음에 그걸 깨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소위 말해 빅마우스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서 개인사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이거가 기자가 윤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본인이 굉장히 그럼 이거는 좀 신중하지 못하게 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컨대 이런 거죠. 만약에 정말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다면 기자가 아닌 다른 전문가들을 불러서 모았어야 맞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사소송법 위반의 소지가 크겠죠. 근데 뭔가 좀 전략적으로 하는 느낌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혼 조건이 뭐 돈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 정말 법 위반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 없잖아요. 내가 참 힘들었다라는 심경 토로식으로 보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애매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또 이 사람한테 별건으로 걸자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지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양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이혼 소송하면 이제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양쪽 변호사만 돈을 번다. 지금 재밌는 게요. 제가 알기로 이부진 부회장 쪽, 이부진 사장 쪽은 세종, 법무부인 세종 이제 굴제 로펌인 건데 이무재 전 사장 측 변호인이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남기춘 변호사라고요. 남기춘 변호사. 서부지검장을 지냈고 대한민국의 특수부 검사로서 한 3손가락, 4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고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의 클린 정치위원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하고 같이 이제 들어갔다가 나온 인물이기도 해요. 이분은 재벌 부분, 옛날 삼성도 들여다본 걸로 아는데 재벌의 이런 비리라든지 구조 문제를 파헤치는 전문가입니다. 소통이니까. 그렇죠. 이분이 물론 이제 변호사 오래 하신 분이니까 이혼 소송 왜 못하겠습니까만은 참 다각도로 이제 삼성한테 보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원도 있다라는 말하자면 제가 남기춘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그 소송 전략을 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변호사는 남기춘이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협적이다. 그렇죠. 이무재 전 고문의 이 인터뷰가 김병민 전 의원님 어떤 목적을 가진 포석적인 인터뷰다라는 것은 어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 기자를 만나서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결혼을 하라고 해서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 나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결혼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죠. 삼성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말이 곧 헌법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결국 이무재 전 고문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굉장히 국민이 재벌이 갖고 있는 이 묘한 선입관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감정들을 살살 건드리는 멘트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 특히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내 아들이기 이전에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라서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이 묘하거든요. 네. 이런 게 결국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한두 번 나왔던 건이 아니라 과거에는 또 아들이랑 같이 호텔이었나요? 호텔 이렇게 쫙 누워서 아들은 나랑 있을 때 더 행복해해. 하지만 나는 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또 많지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예. 나오는데 저는 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정말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벌써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지금도 아들이랑 어색했는데 캠핑을 가면서 아들이랑 좀 친해졌다라는 거는 본인이 지금 이혼 소송을 통해서 관계가 어색해지기 전에 충분히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아이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재벌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집안일지라도 예.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사실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이게 재벌 집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아버지로서 정말 아이에 대한 진심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눈에로는 절대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그쵸.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지금 다 나왔습니다. 네. 1심은 이부진 사장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제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2심 결과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항소심에서도 뒤집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언론 보도 내용도 뭐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위자료 부분, 그 자식의 뭐 양육권, 이거 되게 첨예하게 뭔가 영향력을 주기에는 좀 네. 부족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도 뭔가 이무재 전 고문 측에서 확실한 카드를 내세우지 않는 이상 그 1심의 결과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무재 전 고문 측에서 이제 아이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뭐 씁쓸한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아이를 가지고 자꾸 마케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더 아쉽습니다. 예, 두 사람도 한때는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씁쓸한 뒷맛이 남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라는 혐의로 신고가 된 박유천 씨. 강제 성폭행은 아니었다. 신고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박윤철 씨가 해당 여성에게 지급했다는 60만 원,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지인들과 강남의 유흥주점을 찾은 박유천 씨. 박 씨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원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후 이 여성에게 지갑에 있던 현금 전액 60만 원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성매매를 기대하고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입증하기가 이제 박 씨가 건넸다는 60만 원이 화대, 즉 성관계의 대가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겁니다. 그 성관계가 성매매가 되려면은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더라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성관계. 경찰은 박 씨의 성매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박 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정이야 그렇겠지만 일단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박 씨 측은 성매매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지금 경찰이 묻고 싶은 건 박유철 씨가 해당 여성에게 줬다는 그 60만 원 돈의 성격이 성매매를 합의한 일종의 화대냐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인데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매매 생각합니다. 한 것이다. 그럼요. 뭐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우리는 합의하에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랑하는 사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그날 거기서 처음 만난 거였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성관계를 한 다음에 6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한 거를 예.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화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성매매 지금 초점이 좀 바뀌었죠. 폭행이 여부에 이제 초점이 있다가 지금 이제 성매매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쨌든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됩니다. 예. 고의성이 없다. 그리고 뭐 합의하에 그냥 준 것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보나 명백하게 성매매로 볼 수밖에 없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경찰에 신고가 된 내용은 강제로 성폭력을 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그렇죠. 그 부분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강제 성폭행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오는 건. 네.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또 처벌을 하려면 경찰이 그 외에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네. 다른 친구가 들어가야 한다거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까? 별도의 뭐 신고가 있어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도 예.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충분히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성폭행을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그 수사를 하다가 이게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인 것 같다라고 경찰에서 판단을 한다면 뭐 범죄를 어쨌든 인식을 한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묵과할 수는 없겠고요. 이렇게까지 또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렇게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 박유천 씨가 이번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명민 전 의원님, 한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어제도 지적해 주셨는데 해당 업소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가의 이 유흥업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고가의 유흥업소에서 양지민 변호사의 말처럼 화대를 지급하고 그 안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거를 단속해야 할 해당 기관은 강남구청이다. 그런데 참으로 묘하게도 강남구청의 직원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다. 네. 강남구청은 어저께 보도된 내용을 딱 이렇게 좀 보니까 박유천 씨가 성실하게 근무했다. 그러니까 본인의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좀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예. 과연 이게 진짜 성실하게 잘 근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강남구청이 떳떳한 보도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심이 들긴 하는데 이게 결국은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요. 이 본인 개인 한 사람이 거의 수백억 대의 매출을 올리는 1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중국의 SNS죠. 웨이보에서 이 박유천 씨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올랐다 그래요. 중국에서도 뜨겁게 논쟁이 올랐다. 한류스타기 때문에. 근데 예. 결국은 어떤 얘기들이 오갔냐면 야, 이 박유천 씨 이미지 좋은데 이런 이미지로 되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저도 박유천 씨를 보면서 다른 스타들과 다르게 굉장히 상남자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순수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미지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고 본인 한 사람의 이미지 타격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류 스타 전체에 번질 수도 있다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이 문화 콘텐츠 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참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본인도 좀 자숙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강남구청 입장에서도 뭐 좀 피해를 좀 피해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버젓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면 그 단속 못한 책임도 구청에 분명히 있겠죠. 박유천 씨가 이제 영화 배우로서도 활발히 활동을 했고 사실은 많은 국내외의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사건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정세균 의원님 오늘 동아일보 한 칼럼에 박유천 씨가 영화에서 했던 대사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이승재, 제가 좋아하는 이승재 기자의 무비 영화 평론에서 이제 제목은 진짜 박유천, 이제 가짜 박유천. 혹시 이거 잡아줄 수 있나요? 예. 우리 따로 붙여주지 않았으면. 이 기사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목이 진짜 박유천, 가짜 박유천. 예, 우리 이승재 기자가 이렇게 박유천 씨 특히 그 저거를 보면은 그동안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순박하고 순수하고.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와 정반대되는 그 어떤 사건으로 무리를 빚었기 예.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런 용어를 쓸지 모르지만 깨죠. 이렇게 흔히 흑친 말로 굉장히 이미지가 확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깼다. 평소 이미지를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우리 이승재 기자가 2014년도에 했던 박유천 씨가 나왔던 해무란 영화에서 예. 이런 대사가 있다는 겁니다. 영화 중 박유천 씨의 대사.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나는 애초에 그런 짓이라는 건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하들 못해.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여자들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남자는 절대 아니야. 난 그러지 못해라고
그렇게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실생활에서는 반대되는 모습을 예. 보였기 때문에 팬들의 실망이 엄청 크고 또 이렇게 스타라는 거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이번에 이렇게 깨진 이미지로 앞으로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칼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연예인 신분으로 군 복무를 성실하게 하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 사고를 쳤던 연예인들의 복무 태만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군 복무, 사회복무 요원을 포함해서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 맞아요. 이랬었습니다. 이번 박유천 씨, 강남 유흥업소에서 여성 성폭행 고소 및 취하. 그런데 사회복무 요원으로 유흥업소로 출입한 논란. 지나치게 많은 연가, 병가, 복무 중 4분의 1을 쉬었다. 논란이 되고 있고 가수 세븐, 2013년 7월 연예병사 신분으로 근무지 이탈 후 안마시술소 출입했던 것으로 논란이 됐었고 가수 B, 2012년 3월에서 12월 약 10개월간 71일의 휴가와 외박, 외출로 근무 태만이었다. 논란이 일고 있고요. 신성로 씨, 2012년 7월 사회복무 요원 근무 중 몸짱인데 영화 관람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논란이 됐다. 그리고 엔터테이너 붐, 2011년 국정감사에서 복무기간 700인 중 무려 150일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태호 실장님, 지금요 이 박유천 씨 논란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 요원들까지 싸잡아서 절에서 한대. 특혜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 뭐 배려라든지 아니면 좀 더 기회를 더 활용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성실하게 활동을 할 때 이런 기회를 좀 더 줘야 되겠구나. 뭐 다른 이제 뭐 스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할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제대했잖아요. 이미. 예. 자기 후배들만 고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이게 이 혜택을 누리고 나온 거고 예. 지금도 뭐 각종 이제 뭐 이제는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전문 연구 요원까지도 없앤다는 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후배들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러면은 어쨌든 이분들은 결국은 대중의 이미지하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대중의 평판이 자기의 자산인 것인데 평판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내 평판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적인 그 밥그릇을 줄여들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한류 스타들 사실은 국위선양에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외 팬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다라는 뒷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는 역시 김수민 게이트가 오늘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여러 대목에서 씁쓸한 뒷맛을 앓고 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서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에 대한 당사자 조사도 안 하고 들어온 돈 없다라고 국민의당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간 결과긴 하지만요. 5일 만에 성급한 발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잠시 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저희 채널A 중계 카메라가 중계차가 이미 검찰에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생중계로 연결해 드리겠고요. 이상돈 진상조사 단장의 어제 중간 결과 발표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브랜드 호텔이 양쪽에서 받은 돈이 두 개의 구자에 그대로 있고 외부로 유출된 것은 전혀 없다. 확인했습니다. 누가 어느 바보가 통장 거래 남는데 거기는 돈을 훔쳤겠느냐, 다른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 지적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대간에 제출이 된 기록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사전 지시 공모 여부도 핵심 사항인데 아니, 그걸 우리가 조사할 그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 앞으로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상돈 단장, 이상돈 의원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표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상조사위원 단장을 맡아서 좀 안쓰러운 감도 있는데 요약하자면 기자들이 제기했던 의문에 대해서 국민의당 차원에서 이렇게 답한 건데요. 김수민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라고 선관위에서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입장이죠.
선관위 고발장은 본 적이 없고 전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박선숙 의원 등 지도부의 사전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역시 우리가 조사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왜 안 만났습니까? 앞으로의 조사 계획은 없습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별로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당내에서 천정배 공동대표는 예상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돈 조사단장의 발표가 성급했다. 국민의당의 전체 의견이라 간주하지 말라.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맥락인지 잘 모르겠는데 김수민 공천과정 우리가 밝히는 것이 의무지만 홍보업체와 브랜드 호텔 간이 오간 돈의 성격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건 당의 문제가 아니다. 저들의 문제다. 천정배 의원은 진상조사단의 발표와 결이 다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윤태곤 실장님. 네. 이상돈 교수 개인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우리 당으로 들어온 돈 없다. 뭐 브랜드 호텔의 문제다. 이런 취지인데 천정배 의원은 지금 이상돈 교수의 발언은 우리 당의 전체 의견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된 그런 것 같아요. 이 천정배 대표, 공동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없다. 뭐 조사할 계획 뭐 없다.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돈 그 단장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양측이 겹치는 거. 국민의당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뭐 이렇다라고 나온 건 그 팩트의 차원이고, 아까 또 기자가 물어본 거 있지 않습니까? 따로 했으면 그건 어떡하냐? 그거는 좀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 같으면은 다르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을 건데, 약간 이상돈 의원은 조금 퉁명스럽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어제 이 조사에 대해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오늘 이제 변화를 보면은 이게 돈 액수에 대한 부분, 그건 왜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국민의당이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성격 규정이라든지 왜 당사자라고 하면은 박선숙 사무총장, 왕주현 부총장, 김수민 의원 뭐 세 사람 정도 아니겠습니까? 왜 조사 안 했냐라고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상돈 의원 그 단장의 답변 저는 약간 부적절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과연 당에서 뭐 안 했겠습니까? 이런 공식 조사단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매일 당사에서 얼굴 보는 사람들인데 이야기 들었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법적 책임하고 정치적 책임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치적 책임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이 사건의 방향이, 아니 그게 그렇다 치고 그럼 왜 김수민이라는 사람을 왜 공천을 줬느냐, 그러면은 국민의당은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도 이야기 나왔는데 어차피 발탁 공천이고 뭐 청년 공천이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 사람은 뭐 98점이고 97점이고라고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을 건데, 그걸로는 의구심을 깨끗이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고, 어찌됐건 공은 검찰로 간 것이고 검찰이 어떻게 할지를 국민의당은 다시 좀 조바심을 가지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어제 국민의당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사설로 썼는데요. 의혹만 더 키운 국민의당의 셀프 진상조사다. 셀프 진상조사다. 의혹만 더 키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도 오늘 한겨레 신문의 사설에 200% 공감을 합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굉장히 이례적인 과정입니다. 국민의당이 광고 인쇄 대행 업체한테 돈을 줬고, 그 광고 인쇄 대행 업체가 브랜드 호텔,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게 다시 돈을 주는 이 과정이 정말로 이례적인데,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두 사람을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단에서는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천정배 공동대표께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국민의당이 아직 신생정당의 느낌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당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이상돈 교수가 했던 발언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국민의당에서 공식으로 임명한 진상조사단의 단장이거든요. 진상조사단의 단장의 발표를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당의 공동대표가 치부해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지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국민의당의 진상조사단에서 얘기했던 것 자체가, 그거는 말 그대로 당의 일방적 입장, 우린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에 대한 표명밖에 안 됐다. 전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 모든 공은 검찰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에서 밝혀야 될 핵심이 결국 이겁니다. 뭐냐면 돈을 준 사람이 결국 어떻게 증언하느냐의 문제거든요. A사랑 B사가 있다라면은 이 A사랑 B사가
그 브랜드 호텔에다가 돈을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 성격이 리베이트 성격으로 준 거냐? 그러면은 A 사람 B 사한테 돈을 주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게 국민의당의 왕 사무부총장이든 아니 박선수 사무총장이든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의 증언이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김진애 앵커께서 기획사를 하고 있어요. 예. 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오더를 받고 총괄 기획을 합니다. 그럼 기획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낸 성과물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최종 제작물이라 그러죠. 인쇄업체 따로 계약해서 만든 거 갖고 인쇄업체 돌려 해갖고선 주는 겁니다. 이게 관행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 다른 기획업체가 와갖고서는 기획은 실제 내가 너보다 잘하니까 여기서 기획할게. 그래서 돈을 따로 줘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없죠. 돈을 준다라면은 나한테 일감을 준 사람, 갑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야 너네 말고 여기다 돈을 줘라고 했을 때 주는 건데 이게 과연 리베이트 성격으로 너네가 일 다 하고 돈 거슬러 줘라는 건지 아니면 너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너네 그냥 일감만 받고 얘네가 일을 다 할 거야. 그럼 계약을 저기랑 하지 여기랑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국민께 철저하게 검찰 수사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국민의 상식에 맞게 대응하겠다라고 그냥 넘어갔으면 의혹을 익히까지 키우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지민 변호사님, 중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을 받은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홍보업체. 그렇죠. 그럼 그 홍보업체가 다시 홍보 관련 일을 하청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성의 2억 원을 받은 것, 이것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거기서 더 나가서 김수민 의원이 B업체, S업체에게 돈을 요구했다. 왕지현 사무부총장이 지시를 했다. 박선숙 의원까지 지시를 했다. 요 연결고리까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한 부분은 이런 의혹들을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통장 계좌를 보니까 어찌됐든 국민의당으로 들어온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다. 법적 논리가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틀 만에 이런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틀 만에 무혐의라는 그 결과가 나오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이틀 만에 그 무혐의를 밝혀냈다는 게 정말 정말이라면 저 그 수사계의 그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저는 또 느끼는 게 이제 셀프 조사란 건 정말 불가능한 거구나라고 많이 느낀 게 어쨌든 그 관련 정말 핵심 인물의 그 면담조차 하지 않고 이런 그 무혐의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가 좀 너무 시각이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검찰 수사 시작되면 뭐 고소인 부르고 그다음에 뭐 피고소인 부르고 참고인 부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도 결과가 나오는 게 정말 수일이 걸립니다. 그렇게 걸려서 나오는 그 조사 여부 가지고도 법원에 가서도 깨지고 뭐 뒤집히고 막 이렇게 엇갈리는 게 정말 그런 그 수사인데 이렇게 이틀 만에 무혐의라는 걸 딱 내놓고 정말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검찰에 넘어가서 명명백백히 발표해야 지금 왕지현 사무부총장이 검찰 수석했는데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용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정하게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브랜드 호텔로 어쨌든 돈이 들어간 건 사실인데요. 브랜드 호텔로 들어간 돈이 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브랜드 호텔로 어떤 돈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컴과 이제 세미콜론에서 돈이 입금이 됐는데요. 그리고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온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 내용만 알고 있고요. 브랜드 호텔과 그러니까 비컴과 브랜드 호텔이 계약을 했으니까 업무 용역 관계를 했으니까 그 두 분들 사이에서는 두 회사의 사이에서는 금전 거래가 있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미콜론하고 브랜드 호텔은 제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개 입찰을 저희 당에서 그 선거 기간에 하루 24시간에 한 365일을 담아서 일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라고 공고를 하고 그 공고를 기다릴 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주변에 알고 있는 그간의 정당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지 개인적 친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 많은 분들에게 저희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을 달라고 했던 과정이지 공개 입찰을 하고 그랬던 과정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저가의 그런 어떤 조건을 제시한 업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비컴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다시 한번 검찰 연결해 보겠습니다. 캐릭터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가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가격이 주어져 있고 그 가격 내에서 어떻게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은, 입찰의 기준은 가격의 기준이 아니라 내용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누구에게 입찰을 요구하고 그 시간적으로 기다리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잘들 아시겠지만 선거는 계속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까지 그 인쇄물이 나와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뭐 보름이건 한 달이건 일주일이건 기간을 두고 입찰을 받고 그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맨 먼저 저희가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너무 이 업무, 이제 정당 업무의 그 정치 자금이나 회계를 잘 모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직원을 파견해달라고 했습니다. 와서 저희들도 감시 지시 체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일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선관위도 본인들이 바빠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선거 조사하고 그런 건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결과 나면 저희를 지도하기 위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고 또 지도를 해서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과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당에는 특별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브랜드 컴퍼니가 선거 직전에 PI를 맡았다가 브랜드 호텔로 바뀌. 왕준 사무부총장이 지금 당직자 중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뭔가 체계가 잘 안 갖춰져 있었다.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당에 미리 연락이 없었다. 등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검찰 출두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같은데요. 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저렇게 당당한 모습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을 하겠는데요. 이번엔 롯데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미경 씨, 1,00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는데, 그런데 그 부동산에 신동빈 회장이 설립한 업체가 서미경 씨의 부동산에 입주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미경 씨가 신동빈 회장 측에 줄을 선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저희가 신문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미스 롯데 출신의 서미경 씨가 소유한 1,000억 원대 주요 부동산, 사진만 봐도요, 이 동네 지나가다 제가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부동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롯데캐슬 벨베데레 벨베데레 고급 빌라 벨베데레 지하 1층 지상 4층 전층을 서미경 씨 모녀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서울 서초구 설해마을 미성 빌딩 지상 5층. 롯데건설이 2002년에 매입을 했는데 2012년 서 씨가 소유하고 있는 유원 실업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매각 과정에서 과연 시세보다 싸게 매각을 했다면 이것도 법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건데 검찰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상 5층짜리 매우 높은 설해마을에 굉장히 비싼 건물이고요. 그리고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유니플렉스 공연장입니다. 굉장히 모던하게 잘 지어진 고가의 빌딩 역시 지하 5층, 지상 6층. 서 씨 모녀가 2010년에 건립을 해 있고 1층에는 유원 실업이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 유기타워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유통부동산 관리 업체인 유기개발, 서 씨 모녀가 사실상 대표로 있는 유기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동의 고급 빌딩입니다.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올 2월에 설립한 롯데 엑셀러레이트라는 회사가 바로 서미경 씨가 보유하고 있는 이 유기타워에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증금 4억 5,800만 원의 임대차 계약 사용을 맺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정승희 위원님,
요 연결고리가 심상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비자금 루트로서 이제 그 서미경 모녀의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소유한 그 빌딩, 강남의 빌딩에 롯데 계열사, 특히 신동빈 회사 측이 그 설립한 롯데 엑셀러레이터가 그게 4계층을 돈을 주고 입주해 있다는 것이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미경 모자의 그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부동산 임대, 하나는 롯데 시네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매점 운영권.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에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인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신동빈 회장 측이 하필이면 이 건물에 입주를 했냐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건물에 입주를 했을 때 다른 주변의 사무실보다 더 비싸게 입주했다거나 다른 연결고리가 있다면은 이것은 이제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인에 대해 배임으로 볼 수 있고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있고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말한 대로 이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서미경 씨가 이 동생층에 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반증의 증거로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검찰 관계에서 깜짝 놀랐대요. 그 서미경 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 거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던 중에 삼성동에 있는 6기타워에 신동빈 회장이 직접 설립한 회사가 입주해 있다. 윤태훈 시장님, 서미경 씨와 신동빈 회장은 사실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인데. 그 작은 엄마. 하여튼 이제 좀 복잡한 관계죠. 예,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왜 나보고 엄마라고 안 부르냐 이런 관계 아닙니까? 나는 네 엄마고 넌 내 아들이야. 엄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재벌가에서 형제들끼리 이제 이쪽 파 나뉘는 거는 비일비재한 사실이니까 이제 신유미 씨 같은 경우에도 신격호 총괄 회장이 본인 호적에 입적한 법적인 딸이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하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는 있다고 봐요. 또 신동주 일본 롯데 그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일본에 있고 한국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러니까 더 물리적으로 가까워졌을 거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좀 기회의 편취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하나 좀 제가 재밌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재벌 회장들 내지 재벌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밀어주고 싶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디에 땅을 산다. 그 옆에다 네 돈으로 네가 사라. 그럼 이게 개발이 되면은 그 옆에 있는 땅도 수용이 되든지 같이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설해마을 미성빌딩 같은 경우에 서초동에 보면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아는데 롯데 칠성 이렇게 음료수 야적장 비슷하게 가지고 쓰고 있는 큰 공간이 있어요. 노른자위 공간이. 이게 마지막 용도 변경을 강남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인 거거든요. 만약에 그 땅이 그거는 이제 언젠간 제가 볼 때 용도 변경이 되게 돼 있어요. 계속 그 땅을 이렇게 사이다 이렇게 깔아놓는 공간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비싼 땅을 사이다 깔아놓는다. 그럼 그 옆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김해 상동에도 보면은 경남 김해 상동에 보면 이제 서미경 신유미 씨 명의의 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땅 옆에 보면 신격호 총괄 회장 명의 큰 땅이 있어요. 그것의 일부는 롯데 2군 그 훈련장으로 롯데가 그 땅을 샀거든요. 그렇게 말하자면 돈을 안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도 재산을 줄 수 있다. 내 옆에 나 땅 산 옆에 네 돈으로 네가 살아. 그 부동산을 쭉 보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롯데 사업장이라든지 신격호 총괄 회장의 개인 재산 옆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검찰이 요 말 듣고 잘 수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병민 전 의원님,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그다음에 비자금 조성 의혹을 파헤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형제의 싸움으로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신동빈 회장이 일단은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형인 신동주 회장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형제는 아니 가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일본에 있죠. 신동주 전 부회장이 기자회견 비슷하게 해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신동빈, 당신은 롯데를 총괄하는 회장이니까 빨리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고 롯데를 정상화시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일본에서 롯데 주총을 딱 준비하고 있죠. 주총 준비하고 있죠. 6월 말에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가 사실상 롯데의 지배구조의 최고봉에 있는 곳인데 여기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롯데의 지배구조를 다시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여기에 최대 주주가 광윤사라는 곳입니다. 이제 비밀리에 쌓여있는 광윤사를 결국은 누나 신영자 씨를 측근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분까지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돼요. 신동주 씨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남은 것 하나가 종업원 지주회라는 곳입니다. 이 종업원 지주회까지 잘 설득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과반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결국은 롯데의 새 주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빨리 일본에 가갖고 종업원 지주회가 갖고 있는 의결권이 지금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거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가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황금의 제국. 내 편이 언제 내 편이 되고 네 편이 내 편이 되고 할지 모르는 게 이 돈에 야속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마음이 다급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아 너는 빨리 한국에 가서 검찰 수사에 응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뒤에서 박수 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서미경 씨가 신동주, 신동빈 둘 중에 정말로 동생의 편에 서는 것은 맞는지조차 헷갈리는 이 시점입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오늘 휘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휘날레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가 어느덧 800회 생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1회부터 800회까지 정말 언제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왔나 싶은데 꿈 같은 시간들을 800회 동안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 덕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800회 대형떡 저희가 오늘 특별 제작을 했는데 다 떡 떼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은데 일일이 다 전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늘의 피날레 기사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제작진을 대표해서 800회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회, 2000회까지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801회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